화재 감식 평가 기사 화재 조사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화재 조사 측면에서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대원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구조 구급대원은 피해자들의 화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화재 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부분 해당하는 내용이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진압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 다른 강제적인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 흔적이 겹쳐지지 않도록 다른 곳을 파괴한다. 어떤 흔적이 있는 곳을 훼손을 하게 되면 조사자가 판단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잔불 정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으며 변경되었을 경우에 화재 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부분도 맞는 내용이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에게도 이 화재 조사의 측면을 충분하게 이제 고려해서 화재 진압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진압 시 자가발전 설비가 부착된 기구를 재급유할 때에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한다. 자, 이 어떤 석유류를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이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재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현장보다는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흘린다든지 누설이 되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화재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상 화재 원인 조사 종류에 따른 조사 범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화재 조사에 있어서는 화재 조사는 두 가지 측면, 원인 조사와 이제 피해 조사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겠고요. 원인 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5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원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발화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화재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설명한다. 이거는 이제 적절한 부분은 좀 아니겠고요. 자, 두 번째, 연소 상황 조사라고 하는 것이 소방 시설의 사용 및 작동 등의 상황이다. 이것도 연소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피난 상황 조사는 피난 경로, 피난상의 장애 요인 등에 대한 것을 이제 살핀다.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의 피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해 조사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그런 연결이 돼서 이번의 문제에서는 이제 적절한 부분은 3번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발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화 지점과 발화 여론, 발화 요인, 최초의 착화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되겠고, 연소 상황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연소 경로, 연소 확대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소방, 방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소방 시설 또는 방화 시설에 대한 활용과 작동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건축물 화재 시 일반적 피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일반용 승강기에 대한 통한 대피다. 자,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되는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 사용을 금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1번에 나와 있는 일반용 승강비를 통한 대피라고 하는 것은 피난 방법으로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지상 및 피난층으로 대피,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 비상계단 및 특별 피난 계단을 활용해서 5개로 대피해라.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맞는 설명이 되세요. 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화재 시 콘크리트나 석재의 표면에 발생하는 폭열, 스폴링이라고 불려지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폭열은 첫 번째, 철근 또는 철망 및 주변 콘크리트 간의 불균일한 팽창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이제 폭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주로 콘크리트나 석재 이런 곳에서 이제 폭열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화재 시에 뜨겁게
달궈져 있는 표면들에서 팽창률이 틀리다 보니까 그 팽창률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이것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폭열은 화재에 의한 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자, 폭열은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 시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냉각할 수 있는 물을 소화수가 접촉이 되어졌다든지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제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폭열이 일어난 영역은 인접 영역보다 밝은 색을 띨 수가 있겠고, 폭열은 화재에 노출된 표면과 슬래브 내장재 간의 불균일한 팽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이제 2번. 5번 섬광화재, 플래시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열방사에 노출된 미연소가스가 발화온도에 도달하면 전체 공간으로 불이 급격히 확산되는 재성장 및 전이 현상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화재의 특징인 플래시오버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 연소물질의 낙하나 붕괴로 인한 화재 확산 현상. 그래서 불이 붙은 물질이 이제 떨어져서 일어나는 화재 확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불완전 연소에 의해 산소 결핍 상태에 제한된 공간 안으로 공기가 갑작스럽게 유입될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연소 현상. 자, 요 3번의 설명은 이제 백드래프트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4번 가스 또는 발화성 액체의 증기와 같은 확산 가연물을 통하여 급격히 확산되는 화재 현상. 자, 요 4번의 설명이 이제 플래시 화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6번 건성류를 우리가 공기 중 다공성의 가연물 속에 스며들게 해서 장기간 방치하면 발생하는 반응열이 뭐냐? 자, 우리가 동식물류와 같은 그런 기름이 뭐 헝겊이라든가 이 다공성의 어떤 물질들에 스며들게 되면 공기와의 접촉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그 열에 의해서 이제 발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성류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다공성의 물질에 스며들어서 장시간 방치되면서 일어나는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산화열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7번 건축물의 구획된 공간에서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하면 고온 연기층으로부터 바닥으로 방사가 되는 그런 복사열 유속은 몇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이냐. 자, 이거는 플래시오버 시에 발생하는 복사열의 연류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20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7번은 정답이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금속의 용융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래서 네 가지의 금속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구리, 납, 알루미늄, 철. 자, 이 네 가지 금속이다 보니까 이 금속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용융점이 높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가장 좀 낮은 용융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납땜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납입니다. 그래서 납이 가장 낮은 온도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철이 보통 우리가 1500도 이상에서 이제 녹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속 중에서는 이제 철이 요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용융점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형상을 이제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리가 높으냐, 알루미늄이 높으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온도 자체가 1080도 정도에서 이제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600도에서 한 660도 이 정도의 온도를 이제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장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납, 알루미늄, 그다음에 구리, 철 요 순서가 이제 되기 때문에 8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납 같은 경우에는 327도가 이제 유용점이고 알루미늄은 660도, 구리는 약 1080도 정도의 온도, 철은 1500도, 1530도 이 정도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자, 물리적 폭발의 원인이 아닌 거. 자, 우리가 폭발을 분류하는 건 물리적 폭발이냐, 화학적 폭발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리적 폭발은 대부분 어떤 상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화학적 폭발은 화학 반응이 이제 수반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 중에서 2번에 나와 있는 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화학 단량체들이 화학 중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그것을 우리가 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번에서 물리적 폭발의 원인이 아닌 것은 중합이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중합은 중합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하면 화학적 폭발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열이나 가압, 상변화는 물리적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0번 담배의 연소에 대한 구분으로 옳은 거. 자, 담배는 대표적인 훈소의 물질이죠. 훈소라고 하는 것은 무염연소, 불꽃 없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처음에 착화시킬 때에는 화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착화된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훈소이기 때문에 10번에서 담배의 연소는 훈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복사체로부터 열 전달률은 해당 물질의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12번 수직가연물의 방향별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제 연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소하는 과정에서 수평 방향의 전파 속도를 1이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연소 속도는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배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얘기하는 20배 속도로 전파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수평 방향의 전파 속도가 1일 때 아래쪽으로는 0.3 속도로 전파된다. 타고 있는 그 아래쪽 면으로는 0.3 정도의 속도로 이제 연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위쪽으로의 전파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상승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럼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류 현상을 얘기를 하죠. 4번 상방향, 하방향, 수평 방향의 속도비는 중력, 무중력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력, 무중력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4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물의 점화원을 제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온도. 자, 문제에서 이제 점화원을 제거했고 계속적으로 연소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온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번에서는 연소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V 패턴의 각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벽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패턴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요. 이 패턴이라고 하는 화재 시의 패턴 중에서 V 패턴의 각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 화재 시에 이제 얼마만큼 그 화원에서 열이 많이 방출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 열 방출률. 그다음에 가연물이 어떤 형태 펼쳐져 있느냐, 모아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환기가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 영역이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반면 벽면의 열 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14번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이 V 패턴의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1, 2, 3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효과 외에 뭐 천장이나 선반, 테이블 이런 어떤 상판 같은 수평면의 존재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화재 조사 전의 준비 사항 중 인원 편성과 임무 분담 시의 고려 사항이 아닌 거. 자, 15번의 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화재 규모. 화재가 얼마만큼 크냐? 대형 화재다라고 하면 화재 조사 시에 어떤 인원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겠죠. 자, 연소의 범위. 마찬가지로 연소되어진 화재가 진행되어진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자, 소속 물건의 퇴적 상황.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소 이후에 그런 퇴적물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4번의 피해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화재 조사를 할 때 어떤 인원 편성이라든가 임무 분담의 우리가 고려 사항은 좀 아니죠. 그래서 15번에는 4번이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석유류 가연물의 위험성이 아닌 거. 자, 석유류 가연물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휘발유라든가 등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체의 비중이 낮다. 자, 석유류라고 하면 우리가 액체 가연물의 형태로 이제 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액체 가연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체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 비중은 우리가 공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기체의 경우에는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걸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석유류 가연물들은 기체화가 되어지게 되면 공기보다는 무겁죠. 그래서 가라앉는 형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체의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요. 대부분 석유류 가연물들은 인화점이 낮은 대상이고 연소 범위 하한이 낮고 또 폭발의 위험성도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석유류 가연물의 위험성이 되겠죠. 그래서 16번에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번 목재의 타는 속도,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거. 자, 첫 번째 목재의 수령이라고 하는 건 뭐 오래된 나무냐, 나이가 오래된 이런 부분이냐, 적으냐 이 부분이다 보니까 어린 나무라든지 뭐 오래된 나무냐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수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목재의 밀도. 뭐 침엽수 내지는 여기에서는 목재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촘촘하냐 또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목재의 종류, 화렵수냐, 침엽수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표면적 대 질량의 비율, 이것도 밀도 부분과 이제 연관성을 갖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17번은 1번의 수령이라고 하는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성을 갖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적인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수집된 경험적 데이터의 전부를 조사자의 지식, 교육, 경험에 비추어 세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이며 주관적이고 추리적인 자료는 분석에 포함될 수 없고 단지 관찰과 실험에 의해 확실히 입증된 사실만을 포함하는 단계. 자, 문제 설명에서 수집된 데이터 전부를 토대로 해서 관찰하고 실험해서 어떤 사실을 입증해서 포함시키는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19번 목재의 탄화심도 측정 시 유의사항이 아닌 거. 자, 첫 번째 게이지로 측정된 깊이 외에 소실된 부분의 깊이를 더하여 비교한다. 자, 탄화심도는 현재
그 탄화된 그 부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서 소실된 부분들, 없어진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측정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탄화되지 않은 곳까지 삽입될 수 있으므로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측정 기구를 사용한다. 앞과 뒤가 좀 틀렸죠. 그래서 이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탄화되지 않은 곳까지 삽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송곳 같은 것, 날카로운 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측정 시의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3번 측정기구는 목재와 직각으로 삽입하여 측정한다. 정답이고 4번 맞는 답이고 4번 탄화된 요철 부위 중 철 부위에 택하여 측정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충격에 의해 파괴된 유리의 단면에 일련의 곡선이 연속해서 만들어지는 형태. 자,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리플 마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리플 마크라고 하는 설명 대신에 우리가 월러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리플 마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크레이지드 글라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화재 열에 의해서 유리가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화수가 뿌려지게 되면 그 물방울이 에 의해서 급격하게 이제 수축하다 보니까 금이 가는 그런 현상을 크레이지드 글라스라고 하고, 자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유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제조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불순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화유리 자체가 깨져버리는, 스스로 깨져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자파 현상. 레인보우 이펙트는 화재 현장에서 우리가 뭐 수화수 표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름띠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레인보우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리플 마크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